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제2회 고졸 도덕 검정고시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 저는 김석 선생입니다. 오늘은 2회차 도덕 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잘 보시고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윤리학이래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의 정립을 주 목표로 하는 윤리학, 이런 걸 우리는 규범윤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규범윤리는 행동의 규칙을 만드는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라는 게 맞느냐 이거죠. 메타윤리 문제는 올해 1회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죠. 유교에서 제시한 도덕적 수양과 사회 실천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격의, 여기서 포인트는 유교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죠. 답은 군자고, 보살은 당연하겠지만 불교에서 하는 이상적인 인간이고, 진리는 도교, 즉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철이는 뭐 플라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보시죠. 지상 공간에, 가상 공간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 네. 익명성을 이용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해킹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런 걸 우리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이버 폭력.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나머지 보기가 완전히 답도 그냥 답 없는 정이라서, 답 없는 보기라서 굳이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싶은 정도의 내용입니다. 절대빈곤은 우리가 굶어 죽을 걸 걱정할 정도로 배고픈 상태를 절대빈곤이라고 하죠. 기후정의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요런 거에서 지구온난화 현상 요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고, 윤리적 소비는 이것도 역시 1회차 문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성찰이라는 건 윤리적 성찰, 반성이죠. 윤리적으로 반성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맞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진심을 다했는지 살핀다. 네.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을 반성적으로 검토한다. 네. 권위가 있는 이론은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한다. 여기 틀렸죠? 윤리적 성찰, 그러니까 반성을 할 때 특히 요거 무비판적인 수용,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방식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딱히 옳은 일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요.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윤리적 관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전통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 나왔네요. 품성과 덕을 중시한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덕윤리입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죠?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고 그의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메인이거든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 이게 되게 중심인데, 덕윤리는 생각을 조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덕윤리는 올바른 행동이 먼저다, 이게 1번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덕윤리는 아니다. 뭐가 먼저 되고, 올바른 사람, 즉 올바른 성품, 덕성,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 거지,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덕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도덕 법칙이나 원리,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뭐가 더 먼저다? 행위자의 품성을 더 중시하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 문제와 답안인데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정보 생산자들이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보 생산자들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진실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 예, 맞죠? 옳지 않은 거 골랐으니까 맞는 말이고,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예, 맞는 말.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하더라도 알 권리만을 우선, 이러고 안 되죠. 네, 알 권리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 무슨, 예, 이건 좀 곤란하겠죠? 답은 4번 리을입니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거. 형제 간에는 서로 우애가 있게 지내야 한다. 네, 맞는 말이죠. 부모와 자녀는 상호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 전통 가족 윤리는 시대 정신에 맞더라도 거부해야. 뭐야? 이게 보기가 이상해요. 시대 정신에 맞더라도 거부한다? 전통 가족 윤리는? 가족 윤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전통 가족 윤리를 거부하는 거야? 왜요? 보기가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틀린 거긴 한데 이건 국어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전통 가족 윤리는 그게 그 윤리가 설령 시대 정신에 맞다 하더라도 전통된 윤리는 낡은 거니까 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 같은데 문장 구성이 좀 이상하네요. 답은 4번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어쨌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거. 피터 싱어죠. 싱어는 뭐를 갖고 있는 동물의 이익도 평등에 고려해야 된다. 우리 쾌고의 감수 능력. 자, 요거죠, 답은. 쾌고의 감수 능력, 즉 뭐와? 쾌락과 고통을 이모션하는, 느끼는 능력을 쾌고의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과 고통의 감수 능력. 그래서 인간이 쾌락과 고통을 알잖아요. 우리가 쾌락과 고통을 아니까 누구도 쾌락과 고통을 안다? 동물도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을 아는 동물이라면 우리도 걔네들을 뭐 해줘야 된다? 여기서 동물의 이익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동물의 흥미, 쾌락 요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흥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듯 동물에게도 동물의 흥미 있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걔네가 그걸 하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지켜봐줘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집 강아지가 앞에 땅을 열심히 파려고 해요. 아니면은 누굴 보고 짖어. 아니면은 환색 가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동물도 뭐 할 수 있는 애니까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애니까 내가 동물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죠. 선택을 시켜주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쾌고의 감수 능력이고요. 답은 2번이고 정보 처리 능력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가끔 검정고시 문제를 보면 보기를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게 너무 답이 딱 나오는 보기를 아름답게 주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게 과연 기출이 맞나 싶긴 한데 맞죠? 예, 넘어갑시다. 9번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사상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고 소크라테스의 철학 제자로 이데아론을 내꾸했고요. 대표 저서로 국가가 있다. 이거 플라톤이죠. 일단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고대 그리스잖아요. 로크랑 베이컨은 네 18, 19세기 사람입니다. 로크는 18세기 사람이고요. 엘리아데는 20세기의 철학자죠.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란 그 성스러움이 세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엘리아데. 자,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죠. 10번.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것. 남녀 모두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성별에 따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여기서 보시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뭐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남녀 모두의 인권을 동등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양성평등이 되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성폭력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보기 아름답네요, 진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벌한다, 대우한다. 이고요.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도덕적 명령. 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요거 칸트의 정언 명령이죠. 누구야? 칸트의
보편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명령이 정언 명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칸트가 제시한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성 정식이고 하나는 이제 인격성 정식.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건지, 여기서 답은 그래서 정언 명령이 되겠죠. 네, 가언 명령은 if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해라. 조건부. 네. 조건부 명령이죠. 만약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장사할 때 정직해라. 요런 게 가언 명령이 되고 싶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언 명령은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직하라잖아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부자가 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문제죠. 조건부 명령이니까. 자, 정언 명령이고요. 12번.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냐? 찬성, 뚜둑, 반대, 뚜둑. 자, 찬성하는 논거로 인간답게 안락사를 찬성해야 되는데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없다, 이래 버리시면 안 되죠. 네. 찬성, 이거 잘못된 거니까 얘가 틀렸어요. 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논거.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안락사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안락사를 아무렇게나 막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안락사,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죽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셀프로. 스스로에게 죽음을 선택하는 건 아무에게나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당연히 허용하지 않고 소극적 안락사, 즉 연명치료 금지라든가 요런 거 정도는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병이 걸렸어야 돼요. 그리고 네, 현재의 치료가 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만, 그리고 이미 이 사람에게 죽음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확정돼서 현대의학으로 이 사람의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어. 이런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우리나라 안락사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적 고통을,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확정됐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연기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요즘에 의학 드라마들 보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건데, 에크모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환자의 혈액순환하고 심장 박동을 보조해주는 기계인데, 사실상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는 동안에 심장은 뛰어요. 혈액이 도니까 사람 안 죽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돌리는데 돈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생명이 위험한 환자한테만 하는 거라서, 만약에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을 생명을 살릴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의 죽음 확정된 거라니까요. 현대의학에서.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런 기계를 달면 일단 재정적으로 가족에게 엄청난 큰 고통이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에크모를 계속 달면 뭐예요? 환자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이 기계를 더 위중하지만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다는 것보다 좀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경제적 고통 덜어줄 수 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논거로 안락사를 찬성하면 뭐 하다가 좀만 하면 나 죽을래, 이렇게 돼서 생명 경지의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것이 아니다. 태어나는 것을 인간이 선택하지 않았듯, 여러분의 탄생은, 저의 탄생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건가요? 정신 차려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탄생을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뭐도 죽음도 당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없죠?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 윤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업생활 전반의 중요한 의식으로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하여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하여, 여기 맑고 깨끗 청렴이라고 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요 청렴의식. 경쟁의식, 패배의식, 특권의식은 어쨌든 여기 이 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14번이요. 다음에 설명한 윤리에 대한 관점.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칙은 없어. 여기 보시면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칙, 즉 절대선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절대선,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칙은 없다. 윤리를 문화의 산물로 보고 각 사회마다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 있을 수 있다. 윤리는 문화의 산물이다.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그러니까 사회마다 다르다 이거죠. 그죠? 네, 뭐 사회마다 다르다. 요런 관점인데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적 상대주의 그럽니다. 요 윤리적 상대주의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의 윤리적인 그런 차이점들을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리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살인하면 안 돼. 우리 사회에서는 살인 괜찮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윤리에서도 보편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보편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다음에서 바람직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만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은 누굴까? 자, 자신의 주관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버려? 예, 이건 틀렸죠. 답은 C네요. 예, 요게 맞는 건데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푼다. 이건 맞는 말이고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보편적 규범에 따른다. 맞는 말이죠. 예, 답은 C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첫 방에 답이 나와버렸네. 네, 답은 C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상. 불교에서 서로 다른 종파들이 대립과 갈등을 더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려고 함. 여기서 포인트는 불교죠. 그러니까 묵자는 네, 불교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공자도 유교니까 틀렸고 노자도 도교니까 틀렸죠. 원효대사입니다. 화쟁사상 요게 답인데 네. 답을 이렇게 찾는 게 좀 웃기네요.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용합해야 함. 네, 원효대사의 사상이죠. 답은 원효의 사상 대상. 일단 네, 저처럼 이런 지식으로 이렇게 푸는 건 좀 꼼수 같지만 네, 이게 답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부정부패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기에서 고른 거. 부정부패를 많이 해. 그러면 일단 그쵸.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겠죠. 누군가 돈 매겨서 고속버스 탄 사람이랑 순수하게 기다려서 5시간 기다려서 탄 사람이 같이 가. 좀 잘못됐죠. 사회적 비용의 낭비. 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지 않죠. 왜냐면 내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나라에 200억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100억을 뇌물로 바쳐야 돼. 누가 투자할 마음 생기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낭비. 예, 이건 맞는 말.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되죠. 국민 간의 위화감을 완화한다? 예. 누구는 돈 먹어서 잘 되고 누구는 정석대로 정당하게 일했더니 누구는 안 되더라. 와, 이거 슬프죠? 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공금 횡령이나 우리 뭐라 그러지? 그 회사 돈 빼먹는 배임? 횡령?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 관대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걸리면 좀 벌금 좀 세게 내리고 징역 좀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18번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8번. 그림의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한 사상가.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다. 소득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해외 원조를 자선의 관점에서 보였다. 이건 노직인데요. 참고로 이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아저씨는 개인의 자유를 네, 강조하죠. 심지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소득은 내 노력으로 얻은 거죠. 이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든 내가 소비로 쓰던 이건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결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내 돈을 쓰는 건 내 마음이잖아.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국가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한테 쓰겠다고 뭘 걷어가요?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국가 네가 뭔데 왜 내 돈을 건드려? 내 돈의 절대적인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데 나한테 있는데 내 소득을 함부로 건드린다고?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돕든 말든 이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지 왜 내 돈 갖고 네가 생색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재분배는 뭘 침해한다? 아니 내 돈을 왜 네가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 돕는데? 돕든 말든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3번 노잭이고요. 19번 보시죠.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성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거. 유전자 치료입니다. 자, 유전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한다. 네. 유전자 질병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혈우병 같은 거 있죠. 피 나면 피가 안 멈춰.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유전적 질병. 뭐 다운 증후군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예,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다? 예, 치료인데요. 치료로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임상적으로 위험하다. 그렇죠. 유전자를 바꿔서 치료하는 게 과연 질병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거 아직까지는 많이 안 밝혀졌죠. 치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간이 어떤 유전자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건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건 폭탄을 짊어지고 불기둥 가운데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유전 정보 활용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누군가의 유전 정보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갖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20번. 국방비, 외교적 경쟁 비용, 소모적 성격의 비용이고 이념적 갈등과 대리. 이거 우리가 보통 분담 비용이라고 그러죠. 분담 비용. 그러니까 국방비나 여기 특히 네, 여기서 포인트. 소모적 성격의 비용이다. 예. 그러니까 분단이 돼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 들어야 되는 돈이에요. 통일을 위한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 그러니까 예, 군사비 나가야죠. 이념적 갈등하죠. 외교적 경쟁.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외교적 경쟁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우리나라의 국력이 북한을 아득히 먼 곳으로 따라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지금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간 저쨌든간 국방비에 대한 개념, 외교적 경쟁 비용이 있죠. 답은 1번 분담 비용입니다.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처벌받아온 사람들에게 고용이나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제도다. 여기 보시면 차별받아온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한다. 가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차별받은 사람은 중요한 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차별을 받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과거에서 받아온 차별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 과거에서부터 받은 차별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상태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투배드해요.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차별을 안 하다 할지라도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차별이 현재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재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이대로 미래가 되면 이 사람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서라도 모의 것을 대신해서 과거의 차별을 대신해서 현재에 도움을 좀 주면 미래에는 좀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행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소수자 우대 정책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니 현대에 나는 차별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사람 특별 대우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옛날서부터 받아들여온 차별에 대한 옛날부터 받아온 차별을 이제서야 보상 조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끔 이런 걸 되게 불균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과거서부터 차별을 받아온 당사자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사람은 자기 환경밖에 모르니까, 저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22번. 다음 대화에서 학생이 주장하는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은, 국제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도덕성보다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고, 국가 힘을 키워서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돼. 요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간에는 힘이 우선이고, 그래서 힘센 나라는 언제든지 힘 약한 나라를 때릴 수 있다. 요런 마인드. 그래서 답은 1번 현실주의고요. 이상주의는 칸트가 얘기한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규범을 통해서 국가 간의 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답은 1번입니다. 23번이요. 시민불복종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죠. 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공동선 지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기존 사회 질서와 헌법 체계를 전체를 부정하는 건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 전체가 잘못될 때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데, 시민 불복종은 헌법이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부정하는 거지 헌법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24번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건, 노르웨이의 평화학 작가 알퉁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여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보통 직접적인 폭력, 즉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우리가 소극적인 평화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적 폭력이라고 하는데,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 저희 사회 구조적 폭력이랑 문화적 폭력. 사회 구조적인 폭력은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이 어떤 한 개인의 잠재성을 발휘하는 걸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비는 관직을 하지 못하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잠재력을 막는 구조적 폭력이죠. 문화적 폭력은 그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아이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 폭력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5번.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 보시면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서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한계. 이걸 우리는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무생물을 포함한다는 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삼는데, 무생물을 포함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윤리 파트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수업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졸 검정고시 문제를 2회차 2023년 고졸 검정고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석 선생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